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이자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아이폰을 쓰면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내 배터리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효율이 80%대로 떨어질까? 왜 충전기만 꽂으면 손이 뜨거워질 정도로 열이 날까? 단순히 뽑기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애플의 거대한 도박이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애플이 철저히 숨겨왔던, 하지만 전 세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배터리 게이트의 재림,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기술력 앞에 결국 한국을 찾게 된 소름 돋는 뒷이야기까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 혁신이나 감성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지독한 통제광이라는 표현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애플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길 원하죠. 프로세서인 A 시리즈 칩셋을 직접 만들고 운영체제인 iOS를 독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애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 늘 골칫거리였던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예요. 사실 배터리는 스마트폰의 심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연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차는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애플은 그동안 이 중요한 심장을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에 의존해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배가 아팠던 겁니다.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로열티와 부품값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포스트 코리아, 즉 한국산 부품 의존도를 0%에 수렴하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거대 자본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CATL이나 BYD 같은 곳들이죠. 애플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한국산 배터리보다 20에서 30% 싸게 들여오면서 공급 물량은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마진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지?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애플은 조용히 삼성과 LG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산 배터리의 채택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싸고 좋은 건 있어도 싸고 완벽한 건 드문 법이니까요. 애플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담는 통이 아니라 고도의 화학 공정과 나노 단위의 조립 기술이 결합된 예술의 영역이라는 점이었죠.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용 대형 배터리에서는 덩치를 키웠을지 몰라도 아이폰처럼 극한의 공간 효율성을 요구하는 초정밀 IT 기기용 배터리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된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충전 중에 화면이 멈춰요. 게임을 10분만 해도 기기가 뜨거워져서 꺼져요. 심지어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액정이 들떠버렸어요. 같은 전형적인 스웰링 현상 보고가 잇따랐죠. 과거 배터리 성능 조작으로 홍역을 치렀던 애플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배터리 게이트의 서막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효율 문제였어요. 똑같은 배터리 용량인데도 한국산 배터리를 쓴 초기 모델보다 수명이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배터리 내부를 채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제조 방식은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소재를 돌돌 마는 와인딩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은 만들기는 쉽지만 배터리 내부에 남는 공간을 100% 활용하기 어렵고 열 방출에도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이 구식 방식을 고수하면서 용량만 억지로 늘리려다 보니 내부 압력이 상승하고 안정성이 무너진 겁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도 바보는 아니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력 소모를 강제로 줄여보기도 하고 충전 속도를 제한해서 발열을 잡아보려 했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하드웨어의 결함, 즉 배터리 자체의 기술력 격차는 소프트웨어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결국 애플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고집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기술력의 정점에 있는 한국 기업을 찾아갈 것인가? 자존심 강한 애플이 택한 길은 의외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서초동과 천안에 위치한 삼성 SDI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애플이 갑의 위치에서 단가를 후려쳤다면 이제는 제발 안정적인 배터리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을의 처지가 된 것이죠. 삼성 SDI는 이미 애플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태킹 기술이었죠. 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마음을 단번에 돌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며 애플의 혼을 쏙 빼놓았을까요? 삼성 SDI가 내놓은 이 스태킹이라는 기술,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한정된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마법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캐리어 짐 싸보신 적 있으시죠? 옷을 돌돌 말아서 넣는 게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차곡차곡 평평하게 펴서 쌓는 게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빈틈없이 쌓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삼성 SDI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핵심 역량이에요. 기존의 배터리 제조 방식인 와인딩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을 돌돌 말아서 젤리롤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게 원형이나 각진 배터리에는 적합하지만 아이폰처럼 얇고 정밀한 기기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말려있는 부분의 곡률 때문에 모서리 쪽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폰 내부의 1mm, 1g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빈 공간은 엄청난 낭비인 셈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걸 하나하나 정교하게 잘라서 층층이 쌓아자 올리는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공간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같은 크기인데도 배터리 용량을 10% 이하나 이상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애플이 왜 이 기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아이폰의 내부 설계는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입니다. 탭틱 엔진, 카메라 모듈, 각종 센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용 시간은 매년 늘어나죠.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배터리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 스태킹 공정의 수율을 도저히 맞추지 못했던 겁니다. 쌓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렬이 어긋나면 단락이 발생해 폭발 위험이 커지니까요. 결국 애플이 야심차게 도입했던 중국산 배터리들은 이 정밀한 공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기가 조금만 뜨거워져도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불안정해지고 이게 결국 배터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폰 액정이 배터리 때문에 들려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150만 원이 넘는 기기가 한순간에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그 공포 말이에요. 애플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도 좋고 원가 절감도 좋은데 이러다 브랜드 전체가 무너지겠다는 비명이 터져나온 거죠. 실제로 애플의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천안의 삼성 SDI 공장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때 삼성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애플님 오셨습니까? 하고 버선발로 나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삼성은 이미 BMW나 아우디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애플 물량을 따로 빼주기 어렵다는 식의 배짱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갑질 기업이라 불리는 애플이 삼성의 눈치를 보며 제발 우리 물량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고 사정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스태킹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삼성뿐이었고 애플은 당장 다음 세대 아이폰의 출시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납품하는 계약을 넘어 차세대 정호체 배터리 협력과 관련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시작한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겠지만 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저렴한 가격표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수조 원대 리콜 비용과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를 뻔했으니까요.
기술의 격차가 곧 권력의 격차라는 사실을 애플은 뼈저리게 깨달은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 즉 양극재와 음극재의 배합 비율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이게 조절을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중국 기업들이 가성비를 앞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집중할 때 한국은 더 비싸고 더 강력한 NCM 배터리의 완성도를 끝판왕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애플 엔지니어들이 삼성 SDI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랐던 점도 바로 이 안정성이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배터리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수천 번의 충방전 테스트에도 효율 저하가 거의 없는 그 정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배터리를 우리 아이폰에 넣어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판은 다시 짜였습니다. 애플은 더는 탈한국을 외칠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묶어둘까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하지만 삼성이 과연 순순히 애플의 요구에만 응해줄까요? 삼성은 이미 스마트폰을 넘어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애플보다 더 큰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삼성 SDI는 애플과의 이 기묘한 공생 관계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 배터리 납품 소식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삼성이 준비한 진짜 한방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 애플의 야심은 단순히 공급처를 바꾸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심 애플 실리콘처럼 배터리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이른바 자체 배터리 내재화를 꿈꿔왔거든요. 하지만 화학의 영역은 반도체 설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전해질과 양극재의 최적 배합을 연구해온 삼성과 LG의 노하우는 단기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결국 애플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설계에 집중하되 그 설계를 가장 완벽하게 현실로 구현해줄 파트너로 다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의 협상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비장의 카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호체 배터리라는 미래 기술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전기차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충격이나 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정호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꾼 겁니다. 불이 붙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밀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아이폰의 두께를 반으로 줄이면서도 사용 시간은 이틀 넘게 확보할 수 있는 꿈의 기술이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인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에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탑재하고 애플은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의 상징이라는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날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삼성의 비위를 맞추며 차세대 정호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때 갑의 위치에서 부품 단가를 후려치던 애플이 이제는 삼성의 로드맵에 맞춰 자신들의 신제품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비단 스마트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플은 애플카 프로젝트를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LFP 배터리로 저가 공세를 펼칠 때 애플은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는 한국산 배터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미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며 2027년 양산을 공언한 상태인데 이 일정이 다가올수록 애플의 조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배터리 게이트 재발 사건은 글로벌 IT 패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브랜드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브랜드를 지탱하는 핵심 하드웨어 기술력이 없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애플이 증명해버린 셈이니까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잠시 흔들렸던 시장은 다시금 압도적인 품질과 초격차 기술을 가진 한국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애플이 삼성 배터리를 쓴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주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배터리가 반도체를 넘어 산업의 쌀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배터리 기술을 가진 나라가 디지털 문명의 패권을 쥐게 될 텐데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 애플이 고개를 숙이고 삼성 SDI를 찾아온 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기 때문이죠.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기점으로 기존 리튬이온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슈퍼 프리미엄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아마도 이 시기에 맞춰 아이폰의 폼팩터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가 얇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 우리가 상상만 했던 돌돌 말리는 롤러블 아이폰이나 종이처럼 얇은 맥북이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때가 되면 애플과 삼성의 관계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넘어 공동 운명체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맹추격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역시 배터리 자급자족을 위해 거대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이번에 거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차세대 배터리 규격의 표준을 선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 주권이 곧 국가의 생존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심장을 누가 만드느냐는 질문은 곧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애플이라는 거대 공룡을 길들인 한국의 기술력이 스마트폰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확장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애플은 삼성과의 이 위태로운 동행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기회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황제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K배터리의 대역전극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